얼마 전에 저희 회원님이 이번 주 화요일날 낙찰받은 상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랑 좀 차별성이 좀 있잖아요. 혹시 주변에 상가를 낙찰 받으셨거나 아니면 상가를 매입해서 팔아서 돈을 벌었다거나 이렇게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많이 드물죠. 상가를 사신 분도 없고 분양받아서 또 성공했다는 사례도 못 들었을 텐데, 상가를 경매로 낙찰받으면 좋죠. 지금 얼마에 낙찰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감정가 9억 1,600짜리를 49%까지 유찰되어 있던 상가를 5억 1,180만원에 사셨어요. 이거 잘 산 건지 못 산 건지 가늠하기 어렵잖아요. 잘 받은 것일까요? 낙찰가율을 보니까 55.87%, 이 정도면 반값에 샀으니까 잘 산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사실 한 번에 판단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게 단톡방에 올라왔을 때도 마찬가지 상가를 잘 사신 건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 방법은 이제 저랑 같이 풀어볼 생각인데, 혹시 상가의 투자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가를 사는 목적은 월세를 받기 위해서죠. 그러면 저희 지금 톡방이나 아니면 저한테 가장 관심이 많은 회원님들 중에 다가구를 낙찰받겠다는 회원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다가구와 상가에 대해서 매월 받는 월세 어떻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다가구와 상가의 차이. 다오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라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건물 자체가 낡기도 하겠지만 다가구를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면, 물론 벽지나 장판 같은 경우에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에 전에 살고 있던 임차인들이 다가구를 낡게 사용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세탁기, 냉장고, 그다음에 침대 이런 게 낡아버리기 시작하면 건물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아마 들 거예요. 그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다를까요? 상가는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왜냐면 상가는 공실 리스크를 제외하고 나면 상가에 대해 임차인이 맞춰주면 그 상가를 쓰는 거, 아니면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면 상가에 대해서 유익하게 만드는 모든 비용들이 임차인의 비용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사실 상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면 상가가 낡으면 안에 있는 임차인들이 알아서 고쳐 쓰거든요. 예를 들어 상가 안에 에어컨이 고장났다, 아니면 상가 안에 뭐 형광등이 안 들어온다, 이런 경우에 상가주한테 연락하는 경우는 없어요.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하죠. 예를 들어 저희가 자주 가는 백다방, 메가커피 이런 걸 생각해 볼까요? 백다방에 설치한 어떤 것들이 고장났다고 상가주한테 연락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쵸? 아니면 백다방이 망해서 다른 업종이 들어온다고 해서 새로운 업종이 들어올 때 상가주가 인테리어 비용을 보존해 주거나 아니면 건물을 이롭게 하는 거는 드물 테니까요. 그런 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가는 아마도 월세를 받는 상품 중에 한번 투자하게 되면 그 이후에 투자금은 거의 안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상가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 지금 재영님이 쓴 것처럼 공실 리스크만 제외한다고 하면 상가는 꽤나 괜찮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이 물건 같은 경우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9억 1,600으로 감정이 되었거든요. 그럼 이 감정평가 금액 맞을까요? 아파트랑 상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물론 다가구도 마찬가지예요. 감정평가사님이 감정한 감정평가 금액 만약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상가나 다가구의 시작인 것 같아요. 감정평가사님이 감정한 9억 1,600이 과연 맞는 감정평가 금액일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이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이 상가를 얼마에 샀는지 아니면 얼마에 소유권 이전이 됐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등기부등본 안에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들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등기부등본 열어보도록 할게요. 등기부등본을 열었더니 소유권에 대한 이전 사항은 지금 갑구에 나와 있거든요. 갑구를 보면 18년도에 한국토지신탁에서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 이전을 2017년 6월 17일에 이렇게 한번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소유권 이전한 이후에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거래가격 8억 4,800만원에 거래가 됐어요. 이 거래는 당연히 분양 가격이겠죠. 이렇게 분양을 한 이유겠죠. 그러면 사실 이렇게 8억 4,800만원에 분양을 했다고 하면 이걸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얼마의 월세를 받아야지만 8억 4,800만원에 분양받은 상가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얼마의 월세를 나한테 주어야 8억 4,800에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이 만족스러울까요? 항상 제가 경매나 어떤 것들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야 이게 답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으니까, 8억 4,800에 이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이 얼마의 월세를 받아야 만족을 할까요? 350만원. 네, 재영님 비슷하게 답변 주셨습니다. 맞아요. 40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는 월세를 받아야 8억 4,800에 분양받은 분양주는 만족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으로 가서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400만 원의 월세를 줄 수 있는 임차인은 있을까요? 어떤 업종이어야지만 400만 원의 월세를 줄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월세가 총 매출의 10%를 넘어서면 그거는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힘들다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의 월세를 낼 수 있다 하면 매출이 4천만 원은 돼야 되는 거죠. 이 상가 대선시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1층 코너 상가예요. 네, 코너 자리부터 위치를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이렇게 신한은행 밑에 있는 1층 코너 상가예요. 이 상가를 낙찰 받은 거예요. 횡단보도 앞으로 이렇게 건너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상가입니다. 위쪽에는 이렇게 업무용 오피스텔이 쭉 깔려있는 꽤나 괜찮은 위치입니다. 위 뒤쪽으로는 업무가 끝나고 회식하는 장소들이 질비하게 있는 이런 장소입니다. 어때요? 이런 상가입니다. 이런 상가를 8억 4,800에 분양을 받고 월 얼마의 월세를 줄 수 있을까? 이 업종은 지금 이렇게 디자인 업체입니다. 명함을 파주고 온오프라인에서 장사를 같이 하는 명함 업체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코너 상가였습니다. 이 상가에서 과연 월세를 400만 원을 낼 수 있을까? 8억에 분양을 받았다고 하면 어때요? 400만 원의 월세를 낼 수 있을 만한 업종과 자리인가요? 네, 많이 어렵습니다. 네, 여기는 위치는 좋다 하더라도 400만 원의 월세를 낼 수 있을 만한 업종과 자리는 아니에요. 임차인한테 400만 원의 월세를 내라고 한다면 4천만 원의 매출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4천만 원의 매출을 여기서 일으키긴 힘들죠. 그 뜻은 뭐냐면 8억 4,800의 분양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분양 상가를 분양받아서 진짜 나 수익률이 좋아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되게 드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가는 경매로 낙찰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상가의 본질 가치는 분양을 할 당시에 상가의 본질 가치는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임차인들이 나한테 주는 월세 때문에 상가의 가치가 판단이 되는 거지, 분양할 당시에는 사실 정확한 상가의 가격을 알 수 없으니까요. 쉽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억에 분양을 했다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나한테 400만 원의 월세를 줄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상가를 분양받을까 말까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사실 상가를 분양받을 때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없죠. 왜냐면 분양 상가에서는 상당히 좋게 임차가 맞춰진다, 월세가 얼마가 나올 것이다 라고 되게 호기롭게 얘기하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가는 지금 낙찰을 얼마에 받았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회원님은 5억 1,100만 원에 낙찰 받았어요. 8억 4,800에 분양을 받은 사람과 5억 1,100만 원에 상가를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은 임차인을 맞출 때의 마음가짐이 좀 다르겠죠. 맞아요. 훨씬 쉽게 낮은 가격에 임차를 주더라도 되게 여유로울 거예요. 그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저당을 얼마를 발생시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저당을 7억 5,400만 원을 발생시켰어요. 이 상가를 얼마에 낙찰받고 8억 4,800에 분양을 받고 구죽 신협에 가서 7억 5,400에 대출을 일으켰어요. 상가나 아파트를 대출을 받을 때 얼마의 권리 설정을 하게 될까요? 대출 금액에 보통 120%, 아파트는 120%의 최고 채권액을 설정하죠. 상가 같은 경우에는 130%의 최고 채권액을 설정하기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최고 채권액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빌려준 돈에다가 왜 20%, 30%를 더 최고 채권액을 설정할까요? 맞습니다. 대출이자를 안 내게 되면 설정액보다 더 많이 돈을 회수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은행에서는 안정적으로 20에서 30% 최고 채권액을 더 잡죠. 그래야 경매가 나왔을 때 자기의 돈을 밀린 이자까지 다 환수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재밌는 거, 은행에서는 원래 상가를 대출 받을 때 금리를 5% 정도의 대출을 해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대출이자를 안 내면 그때부터는 지연이자라는 게 붙게 되거든요. 그러면 못해도 5%보다는 더 많은 대출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지연이자가 많이 받는 데는 10%에서 15%까지도 받기도 하니까 은행에서는 대출이자를 안 낸다고 해서 결코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밀리면 밀리는 대로 은행은 은행대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굳이 대출이자를 안 낸다 하더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얼마의 최고 채권액을 설정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7억 5,400에 대출을 했다고 하면 이게 대출이자가 계산해 보니까 240만 원이 육박하더라고요. 7억 5,400을 대출이자를 환산을 하니까 240만 원의 대출이자를 상가주는 은행한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240만 원 대출이자를 내는데 임차료를 얼마를 받았을까요? 210만 원밖에 받지 못해요. 물론 계약할 초기 당시에는 185만 원에 계약을 했지만 2년이 지난 이후에 210만 원으로 약 25만 원의 월세를 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자보다 월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상가 주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이자를 제외한 월세를 빼더라도 30만 원씩 매달 손해보는 상황이니까 이게 경매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가였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상가를 분양받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쵸? 상가는 경매로 낙찰을 받으셔야 된다. 어떻게? 지금 임차인이 월세를 내는 만큼 그 가치에 맞춰서 상가를 낙찰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 상가의 가격은 제가 토지반 상가반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월세랑 보증금을 보더라도 이 상가의 가치는 단 10초 만에 이 상가의 가치를 빼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상가반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상가의 가치를 나타내게 되면 약 4억 3천만 원의 상가의 가치를 환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가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위치가 다릅니다. 위치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 이걸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우셔도 꼭 들으시면 도움이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조금만 길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 지금 처음에 봤던 화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 상가의 가치는 위치가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상가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상가가 있어요. 혹시 상가 중에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닥 권리금은 그 상가에서 좋은 위치라고 하면 사고 팔 때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권리를 바닥 권리금이라고 해요. 나 이 상가 코너 자리 좋은 위치에 있는 임차 들어올 때 임차인들끼리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1억이면 1억 이렇게 주고받는 권한을 바닥 권리금이라고 해요. 시설 권리금을 쉽게 생각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백다방이나 메가커피나 컴포트 커피가 요즘엔 3대 대장이죠. 이렇게 자리를 한번 잡아 버리면 좋은 위치는 나오지가 않을 테니까 기존에 좋았던 위치는 백다방을 차릴 때 1억 5천원의 시설 권리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증금 5천만 원까지 해서 총 2억 정도가 기존에 장사를 하시던 분이 들어갔던 비용이라고 하면 2억에 그걸 바로 넘길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본인이 들어간 돈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거기에 매출 플러스 자기가 바닥에 깔고 왔던 바닥 권리금까지 모두 받아내고 싶은 게 임차인의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매출도 한 달에 1천만 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닥 권리금도 5천만 원 정도 내고 들어왔던 상가라고 하면 아마도 3억 이상에 갖고 싶은 게 그 백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일 거예요. 예를 들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백다방을 넘기게 된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장소로 이동하게 될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내가 보증금 5천만 원 그 다음에 모든 투자 비용 1억 5천까지 합쳐서 2억이 들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다음 사람에 넘길 때는 3억 정도에 받을 거예요. 왜냐면 다른 장소에 가서 백다방을 차릴 바에야 지금 안정적인 장소에 자리 잡고 있는 백다방을 인수하는 게 나을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게 바닥 권리금과 시설 권리금이에요. 그럼 지금 저희 회원이 낙찰받은 이 자리는 어떻게 보이세요? 바닥 권리금과 시설 권리금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이 횡단보도 건너서 이렇게나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이 위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실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일 수도 있지만 이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입니다. 이 근처에 1인 기업들도 많고요. 중소기업들도 많아서 실제로 이렇게 사무실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서 오피스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렇게 오피스 사무실이라 보니까 이 근처에 업종들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니까 이런 명함집, 사진집 이렇게 필요한 디자인집이 있어서 이 자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바닥 권리금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있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업종이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다고요? 재영님이 업종이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는데 예를 들어 서울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나무 있는 자리에 지하철 1번 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지하철 1번 출구가 있고 사람들의 통행이 어마어마하다면 경매로 나온 상가의 자리는 더 가치가 크겠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내 눈에 들어오고 동선이 좋다고 하면 상가의 가치는 높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네, 맞아요. 이 상가는 바닥 권리금이 꽤 있었던 상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회원님들이 또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낙찰받은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낙찰받고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를 봐야 사실은 이해가 더 빠르실 테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익률 계산하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실전 낚시반 회원님들한테 드리는 보고서 양식인데요. 이렇게 작성을 해 오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아파트에 관한 보고서 양식인데요. 마찬가지로 상가로 해도 똑같습니다. 이거 저희 회원님이 상가 낙찰 받은 거랑 한번 비교해서 한번 수익률표 작성해 봐드리도록 할게요. 감정가가 얼마였을까요? 감정 가격이 하나씩 차근차근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으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9억 1600이었어요. 이렇게 9억 1600. 요거 최저가는 얼마였을까요? 그러면 49%까지 떨어졌죠? 반값까지 떨어져 있었으니까 4억 4800 만원까지 유찰되어 있었고요. 이때 입찰 보증금은 당일날, 입찰 당일날 4488만 4천원짜리 수표 한 장을 준비하셨어야 돼요. 저희 회원님이 이걸 얼마에 낙찰 받았냐? 55.80%에 낙찰 받으셨어요. 55.80% 이렇게 낙찰 받았고요. 그럼 매도 예상가는 우선은 빼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뭐 6억으로 작성하셔도 되고요, 7억으로 작성하셔도 되지만,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상가를 쓰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시세 차익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월세를 받는 목적일 테니까요. 상가 같은 경우에 대출을 얼마나 나올까요? 지금 수도권 대출 규제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대출받기는 힘들지만 지방에 대한 대출 규제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니까 대출이 주택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80%까지 대출이 나오기도 하고요, 90%까지 대출이 나오기도 하지만 보수적으로 80% 대출을 일으켜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든 표에 따르면 이렇게 알아서 착착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상가에 대한 대출 이자는 얼마나 할까요? 다가구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4.5%의 금리가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상황이 이루어지겠죠? 80% 4억 900만원 대출을 받고요, 대출이자 4.5%로 하면 매달 150만원 정도의 대출이자를 내야 됩니다. 보통 저희가 상가를 투자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매달 150만원의 대출이자를 내라고 하면 상당히 힘들겠지만, 반대로 임차인이 저한테 월세를 낼 거잖아요. 그 월세를 빼고 대출이자를 내면 되는 거니까 그건 추후에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취득세하고 법무비인데요. 보통 저희가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보통 1% 아니면 9억이 넘게 되더라도 3% 정도의 취득을 낼 테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부선의 취득세는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 상가, 토지, 기타 등등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공통으로 4.6%입니다. 맞아요. 4.6%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상가를 낙찰 받으면 취득세만 2,300만 원을 내셔야 돼요. 어때요? 여기서부터 아파트만 투자해왔던 시청자 여러분들은 취득세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상가를 투자하시거나 토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4.6%의 취득세가 너무나 당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꼭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개월 유지비용, 사실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실날 가능성이 크니까 아파트와는 별개로 이 유지비용은 들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이자 같은 경우 어떨까요? 공실이 1에서 3개월 잡아놨던 이유가 뭐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집주인을 내보내고 공실이 날 테니까 그 기간 동안에 대출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실에 대한 대출이자를 아파트는 잡아놓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 재계약할 가능성이 크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이용한다고 하면 이렇게 대출이자가 안 나갈 가능성이 크니까 이것도 아파트랑은 다르게 0으로 세팅하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어떨까요? 새로 임차인을 맞춘다고 하면 중개수수료가 들겠지만, 마찬가지로 재계약을 하거나 내가 직접 쓴다고 하면 중개수수료도 안 들 거예요. 이렇게 상가 같은 경우에는 기타 부대 비용이 아파트에 비해서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초기 투자금은 얼마가 필요하다? 1억 2,500. 1억 2,500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낙찰 금액 빼기 대출 더하기 취득세,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1억 2,500이에요. 그럼 이 상가를 1억 5,200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는 걸 떠나서 수익이라는 거를 발생을 시켜야 될 테니까, 기존 임차인하고 동일 조건으로 낙찰받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기존 임차인이 얼마의 월세였냐면요, 2천만 원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21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투자액은 어떻게 될까요? 실투자액, 맞아요, 초기 투자금에서 뺍니다. 뭐를? 보증금을. 그죠? 보증금 빼고 여기서 이걸 뺍니다. 사실 이 식은 제가 만들어서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입력만 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월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받는 월세에서 뭘 빼야 될까요? 대출이자를 뺍니다. 여기에 153만 원을 빼면 이렇게 매달 56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수익률, 저희가 말하는 수익률인데요.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수익에 곱하기 12를 합니다. 그리고 나누기 얼마를 하냐? 네, 맞아요. 실투자액을 합니다. 하게 되면 수익률이 나옵니다. 6.4%가 나오네요. 그럼 이 상가를 낙찰받은
회원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명함집하고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의 투자 비용과 얼마의 수익이 남는다고요? 맞아요. 1억 500만 원을 투자하셔가지고요. 매달 56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는 상가예요. 여기서 의문점이 들지 않으세요? 왠지 수익률이 작아 보이시죠? 맞습니다. 작습니다. 왜 작냐고 표현하냐고요? 1층 코너 상가니까 1%면 괜찮다고 느껴지시나요? 수익률이 작죠. 저희가 이걸 만족해서 이 상가를 받는 건 아닐 텐데 10%, 15% 수익률이 나고 싶고 다가구를 사게 되면 무피 투자 뭐 수익률 20, 30%라고 생각하시는데 1억을 투자해서 56만 4천 원의 수익률은 아마도 만족스럽지 않은 수익률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전반에 깔아드렸던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상가는 뭐가 있다고요?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이 있다고요? 그쵸? 박보검이라는 연예인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박보검이 빌딩을 샀습니다. 경매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임차인들이 다 내보냈어요. 왜냐면 박보검이 새로운 스튜디오 아니면 연예 기획사를 만들고 싶어서 상가를 경매로 낙찰을 받고 그 안에 있는 임차인들을 모두 내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본인의 기획사를 차렸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임차인들은 쫓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아무리 영업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그 뜻은 뭐냐면 상가에 있는 임차인들은 대부분 후순위예요. 은행이 먼저, 상가 임차인은 나중에. 후순위는 그 어떤 권한도 없어요.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 그러면 후순위 임차인들은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낙찰자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큰 약자일 수도 있어요. 낙찰자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고요. 재계약을 원하면 낙찰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계약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 뜻은 뭐냐면 빌딩을 낙찰받고 그 안에 있는 임차인들을 모두 내쫓고 자기가 연예기획사를 차린다 하더라도 뉴스에서 박보검이 경매로 낙찰받아 약한 소액 임차인들을 모두 내쫓고 본인의 기획사를 차려 라고 만약에 연예기사가 떴다 라고 말하면 박보검의 이미지는 어마어마하게 실추할 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박보검은 정당한 행위를 한 거예요. 경매로 낙찰받으면 그 안에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던 아니면 재계약을 하던 모든 상황은 낙찰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단 임차인이 후순이라고 하면. 그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후순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니까 이 상가도 낙찰받은 회원님이 이 상가를 월세를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보내고 본인이 원하는 걸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거 낙찰받으신 회원님 어떤 목적으로 받으셨냐면요. 사실 이 상가를 쓰려고 낙찰받으셨어요.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했냐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보이시죠? 이 코너 자리 여기 생각보다 눈에 정말 잘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낙찰받은 분이 사실 프랜차이즈 대표입니다. 프랜차이즈 대표 사장님이 여기 이 근처에 프랜차이즈를 하나 내려고 하셨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좋은 자리가 안 나옵니다. 왜냐면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월세를 알아보니까 210만원짜리는 없었습니다. 220만원, 심지어는 240, 50만원의 상가들이 너무 질비해서 여기를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경매로 이 상가를 낙찰받아서 여기에 본인의 프랜차이즈를 차리시려고 이 상가를 낙찰받았어요. 목적은 정확하죠? 가장 위치가 좋은 곳에 자기의 프랜차이즈를 입점시키고자 이 상가를 낙찰받으신 거예요. 상징성이죠. 이 동네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사람들이 가장 통행량이 많은 곳에 자기의 프랜차이즈를 넣고 싶었던 거예요. 맞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자리 없었고요. 이런 자리 구하려고 하면 바닥권리금도 깔려 있었고 심지어는 내보내려고 하면 시설권리금까지 줘야 되니까 저희 회원님의 입장에서는 이 상가가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상가를 사는 게 더 중요했죠. 그래서 지금 저희 회원님이 낙찰을 받고 지금 안에 있는 임차인과 잘 협의를 해서 내보내시고 본인의 프랜차이즈 업종을 여기다 넣으려고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잘하신 행동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런 상가 자리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의 상징성도 어마어마하니까 그 목적으로 하시기에는 임대 수익보다는 상징성으로 바라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낙찰받은 회원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 회원님이 어떻게 이거를 쓰셨냐? 다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 상가를 보증금 2천만원에 210만원의 월세를 통해서 이 상가를 쓰고 있었어요. 그쵸? 하지만 저희 회원님은 낙찰 받았을 때 어떻게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지 볼까요? 이 상가를 1억 500만원에 낙찰 받으셨어요. 1억 500만원에 낙찰 받으셨다. 그리고 매달 월세 대신 뭘 낼까요? 대출이자를 내겠죠. 대출이자는 얼마 내나요? 아까 계산해 놓은 대로 얼마의 대출이자를 낸다? 여기에 153만원의 대출이자를 냅니다.
저희 회원님은 1억 500만 원에 이 상가를 낙찰 받았고요. 매달 월세 대신에 150만 원에 월세를 냅니다. 어떤가요? 항상 남의 가게에서 장사하고 남의 가게라고 말하면 그러네요. 제 3자의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좋은 위치에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하면 상징성이 또 어마어마하죠. 이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른 투자 같아요. 물론 월세를 받아도 좋아요. 이렇게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 낙찰을 받아서 월세를 받아도 좋지만, 이렇게 내가 프랜차이즈 업체를 좋은 위치에서 위치한다고 해서 낙찰받은 이 상황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프랜차이즈를 안 하고 임대를 한다고 하면 수익률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수익률이 높고 낮으면 무엇으로 판단하면 좋을까요? 강남에 있는 상가, 1층 상가,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상가를 낙찰받으면 수익률 몇 %에 낙찰받으실 것 같으세요? 강남 상가는 2, 3%에도 낙찰을 받아갑니다. 수익률. 그죠? 요 수익률은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건 저희 회원님이 낙찰받은 사례고요. 수익률 측면에서만 한번 바라볼게요. 예전에 상가 스터디 할 때 했던 자리로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꿈에 갖고 싶어하는, 항상 낙찰받고 싶어하는 상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강남역하고 신논현역 이 사이에 있는 상가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실까요? 모두 밀어보겠습니다. 이런 상가들 어때요? 이런 상가들 하나씩 갖고 싶지 않으세요? 로망이죠. 사실 이런 상가 하나 갖고 있으면 건물을 관리하면서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강남역 9번 출구입니다. 9번 출구 앞에가 이렇습니다. 이런 1층 상가 갖고 있으시면 어떨까요? 예전에 경매 나온 물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상가, 여기 보시면 1층에 있는 커피숍이에요. 지금 이 상가, 아이고 잘 안 보이네요. 전자담배 옆에 있는 1층 상가가 경매에 나왔었어요. 이 상가 얼마에 낙찰받았을까요? 22억 정도에 낙찰받았습니다. 22억에 낙찰받고 수익률은 몇 %일까요? 여기 월세 700 정도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 상가 수익률은 2%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도 낙찰을 받아갑니다. 이건 수익률을 고려한 걸까요? 아니면 상가의 가치? 한 10년에도 20년 뒤에도 이 상가는 계속 가치가 높아지고 월세를 꾸준히 높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측면이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이런 상가 20억에 낙찰받고 수익률 2%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가를 낙찰받고 씁니다. 그죠?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이것도 회원 그때도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대전의 근처에 어떤 도시가 있냐? 대선의 위성도시 같은 이렇게 옥천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옥천군으로 가볼게요. 옥천군에 저희가 잘 아는 메가커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메가커피로 왔습니다. 이 상가의 상가주라고 생각해 볼게요. 요게 이 메가커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 상가 수익률 몇 %에 낙찰받고 싶으세요? 아파트랑은 다릅니다. 상가는 항상 수익률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니까 옥천에 있는 메가커피 수익률 5% 낙찰받지 않습니다. 수익률 10%도 낙찰받지 않습니다. 이 메가커피 수익률 15%에서 20% 정도가 돼야 낙찰 잘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강남역 9번 출구에 있는 상가와 이 메가커피의 가치를 생각해 볼게요. 강남역 9번 출구에 있는 커피숍은 아마도 수익률이 적어도 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고요. 상가의 가치도 높아질 테고요. 지금 옥천군에 있는 이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는 팔고 싶어도 안 팔릴 가능성이 크고요. 수익률이 10%, 15%를 떠나서라도 만족스럽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맞아요. 상가는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에 따라서도 수익률이 달라지고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업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수익률이 다 달라집니다. 이렇게 위치까지 고려하고 임차인까지 고려하고 월세까지 고려하고 모든 걸 고려해야 낙찰받을 수 있는 게 상가니까 그만큼 상가가 어려울 수 있겠죠. 아까 상가로 다시 돌아가 보면 수익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자리가 말해줍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낙찰받게 되면 언젠가는 월세를 올리거나 아니면 좋은 프랜차이즈가 더 먼저 들어오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 상가는 무조건 좋은 위치에 있는 상가를 낙찰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이 상가, 저희 회원님이 낙찰받은 이 상가 결코 나쁜 자리가 아닙니다. 그쵸? 자리값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수익률 높고 싶다고 하면 여기 업종에 맞는 임차인을 맞추면 되겠죠. 이 위치에 어떤 임차인들이 잘 어울릴 거냐? 주변에 있는 상가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1인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요식업이나 배달업 쪽이 아마 잘 어울릴 거예요. 이 상가에 임대가 된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긴 프랭크버거고요. 옆에는 신한은행, 이렇게 여기는 샤브집으로 해서 이렇게 임차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골목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 회식을 할 수 있는 술집들이 즐비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1인 가구들이 많이 와서 돈 쓰는 이런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거기서의 코너 자리였으니까 꽤나 괜찮은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가를 낙찰받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월세 수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지금 낙찰받은 회원님처럼 난 좋은 자리를 단돈 1억에 선점할래 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런 자리 경매가 아니면 나오기 힘든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일반 매매로 사기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이거를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8억 4,800이 너무 높은 분양가였죠. 맞아요. 저희 회원님은 5억 정도에 이걸 낙찰 받으셨으니까 적정 가격을 떠나서라도 잘 낙찰받은 사례 같아요. 어떠신가요? 저희 회원님이 낙찰받은 사례로 유튜브 라이브를 해봤는데, 물론 뭐 아파트나 상가나 여러 가지 토지라든지 이렇게 저희 회원님이 낙찰받은 사례가 있으면 여기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한번 얘기해 봐드리려고 하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톡방에 남겨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남겨주셔도 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할 때랑 유튜브 라이브로 할 때랑 좀 다른 점이 있네요. 제가 낙찰받은 회원님한테 나중에 이제 전후 과정을 제가 공개해달라고 했었거든요. 프랜차이즈 대표님이 여기 업종 바뀌면 아마도 얘기해 주실 거예요. 이 상가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상가는 좋긴 한데 개별성이 강한 것 같아서 어려워요. 1층에서 2층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가는 개별성이 많고요. 제가 다가구 특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다가구는 상가처럼 보셔야 된다고 말했던 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개별성이 이렇게나 큰 게 상가고, 개별성이 이렇게나 큰 게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래서 상가를 볼 줄 아시면 다가구 주택을 당연히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가 좀 어렵습니다. 입찰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셨나요?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의 거래 가격을 가지고 산정하기엔 좀 상가는 어렵고요.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을 판단을 하셔도 되고요.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입찰 산정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오셨는데요. 이 입찰 산정표는 저희 실전 낙찰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드립니다. 제가 다가구의 그 수익률표 공유 톡방에 드렸잖아요. 그거 이제 실전 낙찰방에서 쓰시는 표랑 제가 공유 드리는 표랑 좀 달라요. 저희 실전 낙찰방에 들어오시면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표만 있으시면 아파트 낙찰 받을 때도 똑같고요. 상가 낙찰 받을 때도 똑같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살 때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양도할 때 양도 차익이 얼마가 드는지까지 제가 다 한 번에 표에서 계산할 수 있게 작성해 놓은 표입니다. 네.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유튜브 라이브로 한 번씩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상가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토지상가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토지상가만 궁금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톡방에 남겨주셔도 되고, 저한테 개인적인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잘 보셨나요?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에 참석해 주시면 저와 같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고, 궁금하신 점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아래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문의 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